2024년 부동산 시장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천기 누설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이런 겁니다. 내년 시장, 2024년 부동산 시장 지금 뭐 설왕설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긍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다양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청기 누설이라고 할까요? 자,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 제가 해드립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자, 새해 2024년 1월 3일 수요일 2시에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자, 24년 미리 보는 부동산 투자 지도 공개. 자, 24년 정말 중요한 시기고요. 그리고 변곡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나 모르겠어요.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1 개별 상담 무료로 진행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새해 부동산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년 시장에 대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인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하락 요인을 잠깐 점검을 해보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고금리, 부동산 PF 부실, 가계부채, 경기 침체, 고금리의 빚 돌려막기 역대 최고. 자, 이런 기사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하락 요인이에요. 고금리, 금리가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금리, 부동산 PF 부실, 가계부채, 경기 침체, 또 심지어 올해 역전세까지 이런 상당히 안 좋은 변수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에 갑자기 생기는 일입니까? 아니죠. 예, 지난해, 올해 계속 지금 이어지는 얘기들이에요. 고금리, 부동산 PF 부실, 가계부채, 경기 침체. 자, 지난해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얘기가 되었지만 그렇게 크게 엄청난 무슨 큰 우리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새삼스러운 얘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다. 진행이 계속 되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고금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금리가 여태까지 고금리였잖아요. 지금 내년에 고금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고금리가 아니라 이제는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로 24년도는 들어갈 거고요. 가계부채 문제는요. 2003년도도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어요. 가계부채의 내관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신문에 실릴 정도로 가계부채 심각하죠. 경기 침체 이것도 갑자기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내년 시장의 하락 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요인을 점검해 보면요. 미국발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 그리고 공급 감소. 인허가 착공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공급 감소. 그 원자재 값 계속 올라서 지금 건축비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변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이런 변화들 이게 이제 변화가 긍정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상승 요인이에요. 상승 요인이 훨씬 더 내년 시장에 크게 더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 내년 세계 금리 인하 첫 주자 미국, 캐나다부터 시작한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또 금리 인하의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미국이 시작이 되면은. 자, 내년 첫 주자 미국, 캐나다부터 시작되고요. 공급 부족에 2025년 주택시장 과열될 듯 이렇게 지금 또 기사도 나오고 있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우리 치명적인 우리나라 현실이죠. 자, 건축비 상승 지속세로 지금이 가장 싸다. 매매 적기론 팽배. 막 상당히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죠. 건축비는 어차피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분양가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적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정통 관리의 귀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정치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많이 해서 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정통 관료가 들어와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초읽기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 이게 뭐예요? 변곡점이라고 하잖아요. 금리 인하 변곡점. 변곡점이 언제야? 내년 3월에서 5월 달이 될 것이다. 그렇죠?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인하를 먼저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재테크에서 가장 위험 요소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불확실성.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기준금리를 폭발적으로 막 올릴 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갈지 이 기약이 없어.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재테크의 가장 큰 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으로 온대 이런 얘기들이 들리면서 결국은 기준금리가 올해 2024년도에는 내려가겠구나.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겠네. 이건 기정사실이 됐죠. 올해 보면요. 올해 언제 내리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다시 어떤 이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확실할 때는 사람들이 투자 안 해요.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근데 금리 인하한다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확대가 된 거예요.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금리는 이미 높았어. 올해도. 그렇죠. 올해도 높아 있는데 투자 수요는 많이 들어갔죠. 물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통화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들을 펴서 보금자리론 특별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을 갖다 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이런 물론 그런 영향도 크게 작용을 했죠. 하지만 어쨌든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확대가 돼서 투자를 한 거지. 아무리 정부에서 그런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을 해서 야 투자해 한다고 투자합니까? 안 해요. 했던 이유는 그 방향성이 이제는 내려간다는 쪽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은 어떤 시기예요?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드디어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돌입을 했다. 이게 내년에 제일 큰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들어오면서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했어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 했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지금 앞으로 싹 바뀌는데, 거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라고 했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전면 재검토하겠다. 전면 재검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구조 안전성이 가장 큰 많은 항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비중이 커요. 즉, 이 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게 구조 안전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큰데 이제는 30년이 되면은 노후가 오래되면은 이 구조 안정성 문제 없어도 그냥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 지금 재검토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24년은 본격적인 정부의 규제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 여태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규제 완화 측면으로 이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내년 시장에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 내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내년 시장 전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 전체를 뭉뚱그려 놓고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얘기고요. 지역마다 하락하는 지역과 상승하는 지역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봐야 되는 거지 전체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에 적정 수요가 얼마인지 매년 적정 수요라는 건 뭐냐면요. 매년 1년에 얼마씩 공급이 돼야 된다. 매년 신규 수요가. 자, 아파트 그러면은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적정 수요가 매년 47,000가구랍니다. 47,000가구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요 선이 47,000가구 이 적정 수요선인데 적정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2022년, 2023년 24,000 비슷한데 내년 2024년은 15,627가구. 그러다가 또 2025년은 21,590가구 해서 지금 2026년도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공급 물량이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정 수요가 47,000가구라는데 그 수요의 밑으로 지금 한참 미달해 있다는 거잖아요. 자, 반면에 인천 아파트를 한번 보면은요. 인천 아파트. 자, 적정 물량이, 적정 수요가, 여기 적정 수요라고 돼 있죠. 적정 수요가 14,967가구, 약 15,00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요 선이 적정 수요 선인데, 다 지금 인천은 적정 수요 선을 다 넘어갔죠. 이 그래프가 다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갔죠. 적정 수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 2026년도다. 그렇죠? 2026년도 이쯤 되면은 적정 수요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수요 공급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곳은 가격이 오를까요? 안 오르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을 봐야 되는 거지 전체 공급 물량을 놓고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드렸던 겁니다. 또 내년 시장의 화두, 전셋값의 향방입니다. 이 전셋값이 왜 지금 불안하냐, 왜 계속 지금 전셋값이 오르냐 하면은 이 전월세 시장은요, 입주 물량에 신규 입주 물량에 가장 민감해요. 그런데 신규 물량이 지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신규 물량이, 입주 물량이 적잖아, 지금. 그래서 신규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전세 시장이 불안하고 이 전세 시장이 계속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전세가가. 신규 입주 물량 없기 때문에. 자, 내년 시장은 어떨까요? 내년 시장 1월, 2월, 3월 다 이제 전세 또 성수기로 들어가면서 전세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거의 90%예요. 90%. 전세가는 계속 올라간다.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서 역전세는 당연히 지금도 역전세가 많이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역전세가 해소가 안 된 지역들도 드문드문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도 이제 완전히 역전세 해소가 될 뿐이 아니라 오히려 전세란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지금 점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매매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뭐 당연해요. 근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60%가 됐을 때 매매가가 확 움직이더라.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통설로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물론 지역마다 틀려요. 서울 평균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3.1%입니다. 53.1%. 지금 계속 조금씩 지금 상승하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5%, 56%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매매가를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 시장은 전세가가 또 움직이면서 계속 상승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요. 내년 시장은 어떤 해예요?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이 되는 해가 될 거다. 변곡점이 되는 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하나의 주택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규제 이런 것도 확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마디로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진입을 하면 안 된다.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게 현 국토교통부 장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왔다. 이 시장의 논리에 민감한. 그래서 정부 정책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3년도 지난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하락을 주구장창 외치던 사람들,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하락 외치던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난해에 이 사람들 그냥 집값 폭락한다고 떠들어서 그거 살려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실이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기억들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내용들을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그 당시 했던 내용들 다 없어졌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다 삭제됐어요. 그렇게 많이 했던, 폭락한다고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분들이 지금 또 2차 하락 온다고 떠드는데, 과연 이게 또 맞을지, 괜히 또 이분들 말 믿고 뭔가 투자 재테크를 해서 내가 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손실을 작년에 투자를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도 또 내년 시장 또 재판이 된다. 그러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내년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를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양극화, 지역적인 양극화, 저는 이제 차별화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지역적인 차별화는 게 필연입니다. 즉 전체 시장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체를 놓고 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즉 오르는 시장, 안 오르는 시장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그런 확실한 뚜렷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곳과 안 오르는 곳, 하락하는 곳,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르는 곳 반드시 존재하니까 오르는 곳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향후 2, 3년 동안은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장, 특히 이 구도심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작은 금액으로 좀 어떻게 입지 좋은 곳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 진정한 전문가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될 것이다. 에리카 종. 자,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의 위험성은 반드시 존재해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단지 너무 커다란 리스크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투자하기는 어렵죠. 일반인들 상황에서는. 하지만 적당한 리스크는 반드시 투자할 때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은행도 5천만 원이 넘으면 리스크가 생기지만 결국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거죠, 돈을.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약간의 위험은 감수하면서 내 재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테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년 시장, 변화무쌍한 내년 시장에서 재테크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